시대까지 일단은 중국 고대의 개략적인 역사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신화와 전설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처음에 삼황오제라고 그러죠. 삼황오제. 그래서 삼황은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라고 그러는데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삼황오제는 신화 시대의 중국의 어떤 뿌리, 신화적인 뿌리라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항상 어떤 나라든지 이제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면 이 신화의 시대까지 이제 역사로 편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죠. 중국도 지금 요즘에 이 삼황오제까지 역사로 막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일부에서는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신화죠. 신화고 그 다음에 수인시, 복희시, 신농시는 인류 역사의 발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에 수인시는 불을 발견한 사람이고요. 불. 그 다음에 이제 복희시는 팔괘. 중국에서 이제 팔괘라는 게 세계관 당대 혼란 이게 세계를 이해할 때 인간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과학적인 세계관은 없고 그랬을 때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팔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는 법칙을 뭐 여기서 점도 치고 막 이러니까 팔괘를 만들었던 사람이 이제 복희시라고 그래요. 나름대로 고대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붙이는 거고요. 신농시는 농경술, 염제라고 그럽니다. 염제. 그래서 황제하고 염제가 굉장히 수홍상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오제라고 그래요. 삼황하고 오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예요. 오제의 첫 번째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우리나라 단군처럼 시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입니다. 황제. 그 다음에 전옥, 제국이 있는데 기록이 여기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제 중에 중요한 사람이 제요, 제순. 그러니까 우리가 요순 임금이라고 그러죠. 요순 임금이라는. 그래서 신화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삼황오제 시대를 신화 시대의 어떤 중국의 뿌리라고 생각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단군 설화를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거의 실제로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생각하는 것.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신화거든요, 그것도요. 어떤 역사적인 팩트를 반영을 하긴 하지만 신화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역사적인 어떤 팩트들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신화화시켜서 어떤 반영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황제, 이제, 전욱, 제국,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요순 시대. 그래서 오제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요, 제순. 요임금, 순임금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요순 시대를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의 원형이죠, 원형.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사가 진행되면서 어떤 뿌리다. 그러면 단군이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을 하고 단군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다시 이렇게 우리 정체성을 잡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중국 사람들도 중국 역사에서 요순 시대다 그러면 가장 행복했던 시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 가장 이상적인 시대 그걸 상징할 때 우리가 요순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철학과 사상 또는 역사 그런 것의 뿌리가 바로 요순 시대를 항상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 거죠. 뭐 실제 이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인물들이 있었겠지만 실제로 뭐 이들의 행적이 이제 사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왔어요. 자세하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는 제일 처음에가 뭐죠? 본기, 세가, 그다음에 열전, 표. 이들은 세습군주가 아니었어요. 세습군주가 아니었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인물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왕으로. 그래서 로마 역사도 하루아침 이루어진 게 아닌 게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로마에도 그런 전통이 있었고 중국에도 요순 시대에 오게 되면 왕위를 세습에서 물려준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누군가 덕이 있고 또는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아마 이게 역사 발전에 있어서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임금이 순임금이 굉장한 효자예요. 순임금이 굉장한 효자인데 이 사람의 덕을 보고 왕위를 선양을 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순임금도 왕위를 선양을 하는데 오임금한테 선양을 해요. 오임금. 근데 오임금은 이제 덕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황하의 치수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업적으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순 시대는 사망고제 시대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는. 근데 하나라 시대는 언제부터예요? 시작이 우임금 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임금 때부터. 우임금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때부터는 이제 선양제가 아니라 어떻게 왕위가 전달됩니까? 부자세습으로. 부자세습으로 왕위가 전달해서 아마 14대인가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하왕조가 역사적인 근거는 아직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신화시대냐 역사시대냐 그러면 신화시대와 역사시대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하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뭐 성터라든지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게 하남성에서 발견되긴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0% 믿을 만한 그런 유적들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라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화시대인데 이제 좀 역사적인 그런 나라로 많이 그렇게 간주하는 중간쯤에 있는 역사와 신화의 중간쯤에 있는 나라가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를 생각할 때는 딱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임금이 순임금한테 선약을 받았어요. 선약을 받았어요. 제가 순임금의 후손입니다. 제가 진씨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진나라가 또 진나라가 있어요. 중원에. 그 진나라는 요 순임금이 왕이 끊겼죠. 근데 이걸 역사적인 저는 제가 거기 그 깊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왕이 끊겼어요. 그럼 이 사람이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 후손의 나라가 진나라예요. 중원에 있는 진나라. 진나라 말고 중원에도 진나라가 또 있습니다. 쩐이에요, 쩐. 제가 중국으로 가면 전 라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전서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중국 가면. 그래서 요 후손에게 이제 순임금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주나라에서 봉토를 준 나라가 진나라예요. 그래서 저를 잘 보세요. 제가 순임금처럼 생겼나. 그래서 순나라예요. 아주 순임금이 이제 우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줬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라는 부자세습으로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인 팩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이제 차근차근 반복합니다. 사마고제 시대가 있죠. 사마고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 열린 왕조가 하왕조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왕조가 하 다음에 상이죠. 자, 상나라입니다. 이제 지금 상나라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상나라인데 요 계보는 어떤 계보냐면 요순 우임금이죠. 아까 상나라니까 상나라를 세운 임금은 탕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나라를 세운 임금은 무왕이 되는 거죠. 무왕. 그러니까 탕왕 때 탕왕이 상나라를 건설을 해요. 여기에 이제 거리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라는 거림금 때 하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는데 거림금을 물리치고 탕임금이 상나라를 세워요. 이때 요 인물을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사기열전 1편이 어떤 편이죠? 백이숙제편이죠. 백이숙제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왜 이 인물들이 봉자님은 기록 안 했을까라고 이제 사마천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변수무광이에요. 근데 탕임금이 나라를 세울 때 이윤이라는 사람은 탕임금을 도와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서요. 일부러 요리사가 돼요. 나중에 전제라는 사람이 요리사 돼가지고 또 이제 암살 자격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요리사 해가지고 임금의 입맛을 맞춰가지고 임금에게 등용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윤이라는 사람은 탕임금을 도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나라를 세운 인물이죠. 상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상나라를 세웠어요. 상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탕임금이 변수한테 찾아가요. 네가 왕위를 받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변수가 내가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빠져 죽어버려 강물에. 그 다음에 모강한테 갔어요. 네가 덕이 있다고 소문났으니까 네가 왕위를 물려받아라. 그랬더니 에이씨 내가 쓸데없는 얘기 들었어? 더러운 얘기 들었어? 여러분 보세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얘기 들었다고. 그리고 무광도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내가 더러운 얘기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윤은 적극적으로 탕임금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변수와 무광은 회의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고대 사회에서도 국가에 대해서 약간의 아나키스트적으로 무정부주의자들 식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정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통제, 아무리 국가가 뭐 탕임금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도 자기가 나라를 세웠을 때는 수많은 사람 죽이고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폭력성에 대해서 주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변수와 무광이에요. 그래서 공자님은 변수와 무광이 좋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공자님은 나아가는 사람이고 노자는 물러서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미지로 봤을 때, 그래서 공자님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정치를 잘 만들어가는 게 공자님 입장이기 때문에 공자님은 이유는 얘기를 하겠죠. 이유는. 그런데 변수와 무광은 회의주의자들이잖아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변수와 무광은 누가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장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장자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지도 우리가 알아요. 이제 요 지도를 딱 보세요. 요 지도를 딱 보시면 하남성이죠. 하남성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은허. 아까 말씀드렸어요. 요 은허.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어느 나라가 세워진 거냐면, 아, 상나라가 요쯤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원래 중국 문명이 가장 먼저 발달한 지역은 요 하남성 지역인 거죠. 하남성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나라도, 하나라도 요쯤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남성이 중국 문화의 어떻게 뿌리라고, 중국 역사의 뿌리라고 보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은나라가 수소가 여기서 발굴이 됐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요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하남성을 간다, 그러면 여기도 꼭 갔다 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발굴이 돼요? 예, 갑골문자, 거북이 배껍질에 있는 갑골문자가 발견됩니다. 갑골문자가 발견됐다는 거는 거북이 배껍질에다가 글씨를 써서요, 점을 쳤어요. 점을 쳤다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신정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하는데 물론 사람이 있지만 왕은 뭐에 불과한 거냐면 왕은 제사장의 일종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재정일치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재정일치사회라고 해서 왕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왕도 여기다가 요런 구멍을 내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그 껍질이, 자,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점을 찍어놔요. 그리고 이쪽에다 해라, 이쪽에다 하지 마라 해놓고 여기 거기다가 불을 떼면 요게 타면서 쭉 갈라지겠죠. 갈라지는 쪽이 전쟁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전쟁을 했더니 이겼더라 졌더라까지 여기에다 새겨집니다. 결과까지. 그러면 또 전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조그만 일까지도 다 점을 쳐가지고 나라에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했을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죠.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면서 이제 그래서 이 상나라 사람, 은나라 사람들이 술을 아주 나중에 주나라가 이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여기는 아주 술판 개판이라는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개판이라고 그렇게 그런 명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상나라 그러면 딱 여러분이 머리 생각나셔야 되는 것이 이 하남성의 안양, 은허하고 갑골문자, 그 다음에 청동기, 뭐 지금 또 이 상나라는 무덤이 한 열 몇 개가 요 부근에서 발굴이 됐어요. 실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게 약한데 있다고는 얘기하지만 100% 확신할 수 없는, 그렇지만 상나라는 너무 확실하죠. 이 존재했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존재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신정 통치를 했다. 신정 통치를 했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이다. 사람은 되게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 역할을 하는 것은 왕의 역할을 하늘이 직접 통치한다. 그래서 상나라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모든 의사결정은 하늘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하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 지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요. 하상주 또는 하은주. 그 다음에 이제 세웠던 나라 왕들, 그러면 요순 시대에 넘어가서 우탕무죠. 그러니까 탕임금은 어디를 세웠어요? 상나라를 세웠죠. 그 다음에 무왕은 주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은 요순, 우탕무,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제가 묶어놨냐면 이 사람들은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인 거죠. 유학의 정통, 그러니까 나라를 세웠던 사람. 그러면 나라를 세웠는데 뭘로 나라를 세웠냐면 업적과 덕으로.
그쵸. 덕으로 나라를 세웠던,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성인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신격화시키는, 그래서 오류가 없는 사람들로 이 사람들은 항상 유학자 입장에서는 뿌리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순, 우탕무. 이게 쉽게 말하면 중국의 사상적 뿌리, 전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할 때, 하나라가 망할 때 또 누가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경국지세. 나라가 망할 때는, 근데 상나라가 망할 때 주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라가 망할 때 거림금인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말이 달기라고 하는 이제 경국지세 여자가 등장을 해. 그래서 아마 후대에 비슷한 얘기를 비슷하게 덮여 쓴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이 이야기 패턴들이.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제 경국지색이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하면 얼굴이 얼마나 예쁘냐면 임금이 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어떤 정사를 게을리할 정도로 그게 나라가 이제 그래서 나라가 기울게 되는 경국지색. 그 다음에 주지웅님은 똑같아요. 둘이. 주지웅님은 뭐죠? 주지웅님은 연못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뭘로 채웁니까? 술로 채우는 거예요. 술로 채우고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술 마시며 그 고기를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전부 나체로. 전부 나체로. 그러니까 나체 파티의 원조가 여기에요. 그리고 임금도 신하도 전부 거기서 나체로 벗은 채로 그 술과 이제 음식을 즐기는 그런 아주 방탕한.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이런 것이 일어나. 특별히 달기는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포락정이라고 그러죠. 포락정이 뭐냐면 그 기름을 묻혀가지고 구리 기둥에다가 기름을 묻히고 밑에는 뭐가 될까 이제 불을 내놓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너 거기를 건너가면 살려주고 건너가지 못하면 알아서 죽는 거죠. 100% 죽죠. 살아나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거기를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포락 이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포락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판에 박힌 이야기예요. 판에 박힌 이야기라 아마 요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기다가 아마 더 씌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누구의 정통성이 확보가 되나요? 여기에 이 왕들의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거죠. 이래서 누가 들어선 거예요? 탕원금이 들어섰고 얘가 이래서 무왕이 들어섰고 이렇게 아마 좀 덧붙여졌겠죠. 살로 많이 만들어지고 시대가 흐르면서 많이 스토리들이 가미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보세요. 주임금 요 상나라 주임금이 또 달기에 빠져가지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임산부 있으니까 임산부 얘기하지 말아야지. 여기 뱃속에 있는 애기도 보고 싶다 이러면 막 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충신의 심장은 몇 개예요? 심장이 몇 개 있나 본다고 우리 심장도 다 쪼개서 보고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주나라가 세워졌는데 주나라를 세운 왕이 누구예요? 무왕이에요. 무왕인데 무왕 때 쭉 진행이 되다가 주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나라가 진행이 되다가 또 유왕 때 포사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을 하죠. 이때 나라는 망하진 않아요. 나라는 망하진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약해지겠죠. 주나라가 약해지면서 무슨 시대가 시작이 되나요?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왕실의 권위가 약해지면서 제후국가들이 막 강해지는 그 계기가 되는 왕을 유왕인데 그때 또 포사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포사는 특징이 뭐죠? 웃지 않는 거. 도대체 이 임금이 좀 웃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웃는 거죠. 근데 딱 웃을 때가 딱 하나 비단 찢어지는 소리가 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봉화가 막 올라올 때 우연히 봉화가 올랐는데 잘못 오른 거예요. 실수로 봉화가 올랐는데 막 제국들이 막 오죠. 그 장면을 봤더니 포사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요때다. 그리고 유왕이 뻑하면 가짜 봉화를 막 울리고 포사에 막 웃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국들이 봉화가 올라도 안 오죠. 자, 요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뭔가요? 주나라의 왕의 권위가 약해졌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마 이것도 조금 덧붙여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이거를 재밌는 이야기로 알게 되면 또 얼마든지 재밌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 틀이죠. 이 기본 틀입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자, 하상주가 되고 나라 세웠던 왕들이요. 요손, 우탕무. 그 다음에
경국지생 나라를 말아먹은 왕과 이제 여자들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걸, 마리, 주, 달기, 유, 포사.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고요. 요 고사성어들은 이 여자들과 관련된 얘기고요. 자, 이걸 조금 더 가서 이제 주나라. 자, 지금 우리가 자, 하나라의 초대왕이 누구죠? 무죠, 무. 그 다음에 상나라의 초대왕이요? 탕임금. 우하고 탕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의 초대왕이요? 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가 없었던 나라가 뒤집힌 게 아니라, 다 제후국이었다가 천자국을 다시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나라를 가면, 하나라의 속국이 어디였던 거예요? 상나라였던 거죠. 제후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엎어가지고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천자국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주나라도 어디에 속국이었냐면 상나라의 속국, 즉 제후국이었어요. 제후국이었다가 주나라가 강해지면서 상나라를 뒤집어서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천자국이 된 거예요. 자기가 천자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주무왕이 천자가 되는데 이때가 이제 연대를 이때부터 외워야 돼요. 1046년 기원전 11세기 BC 11세기 이때 주나라가 이제 어디에서 자리를 잡냐면, 자, 아까 지도에서 봤어요. 황허가 이렇게 흘러가죠. 자, 보세요. 제가 뭐 손가락 잘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황허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요. 이쪽 황허가 꺾어지는 지점이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섬서성이죠. 섬서성에 진시황의 친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친나라가 있었는데 원래 여기는 주나라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나라, 그러면 아까 중원에 있었던, 그러니까 상나라는 중원에 있었죠. 중원에 있었죠. 하남성 쪽에 있었어요. 자, 상나라가 하남성, 그리고 우리가 안양 거기 봤죠? 하남성에 있어요. 그러면 상나라가 거기에서 천자국이었을 때 주나라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섬서성에 거기에 제후국, 속국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어디를 공격을 한 거예요? 상나라를 공격해서 자기가 천자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나라를 처음 섬서성 쪽에, 그죠? 섬서성 그쪽에 세웠던 사람이 고공담보예요. 고공담보. 왜 우리나라도 용비어천가에 보면 태조가 나라를 건국하기 이전에 그 앞에 선대에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고공담보, 그 다음에 계력, 문왕. 근데 고공담보에게는요, 고공담보가 나라를, 그러니까 상나라가 있었고 천자국이 상나라죠. 이쪽 섬서성 쪽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고공담보가 그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공담보가 나라를 세우면서 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누가 딱 마음에 들어왔냐면 문왕.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왕이 손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손주가 첫째 왕의 손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첫째가 셋째예요, 계력이. 첫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태백이에요, 태백. 그러니까 태백이 있고 또 둘째가 있고 셋째가 계력인데 이 계력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이 고공담보는 손주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왕감으로. 후대 이제 문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단인가요? 하여튼 문왕인데, 그러니까 이 태백하고 둘째 형이 눈치를 착 챈 거예요. 아, 아버지가 셋째의 아들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허름한 복장을 하고 완전히 거지 복장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태백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세웠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오나라예요. 그래서 그 태백은 이 태백이 아니라 무슨 태백이에요? 오태백이 되는 거예요. 오태백. 이해하시겠죠? 오태백이 됩니다. 그래서 고공담보에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큰아들이 태백이다. 근데 태백은 나중에 오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때 나라가 확 일어나요. 문왕 때 나라가 확 일어나는데, 문왕 때 이제 커지는 거죠. 이게 고공담보가 잘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고공담보가 문왕한테 뭐라고 얘기냐면, 나라가, 우리 주나라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위대한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왕이 소문을 들어요. 할아버지 그 말을, 할아버지 고공담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태왕이에요. 태왕
태공이라고 그래요. 태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왕위를 주면서 늘 아주 뭐라 그러면 입에 달고 사셨던 말씀이 위대한 인재가 너 힘으로는 안 된다. 위대한 신하가 등장을 해야 되고 인재가 와야 된다라고 늘 그거를 이제 교훈처럼 받고 있었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은 거죠.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강태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강태국이 아니겠죠. 그때는 뭐예요? 강상이에요. 이름이 강상여상이라고 그러는데 강상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단히 인재다.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문왕이 태공을 찾아가는 거죠. 강태공을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낚시를 하고 있냐면 구부러진 낚싯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자 낚싯대로.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낚고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내공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당대의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강태공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소진이라는 사람을 얘기할 텐데, 후대에 이 강태공은요, 항상 강태공의 책은 무슨 아주 신비한 비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강태공의 책은. 그래서 이 사람은 최근에 이 사람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이 사람이 주인공인 영화도 만들어질 정도 강태공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태공을 문왕이 스카웃을 해요. 스카웃에 성공을 합니다. 찾아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강태공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고공담보의 또 다른 이름이 태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태공망. 태공이 기다렸던 바로 그 인재. 그런 뜻이죠. 강상 또는 강태공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강태공, 태공망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주무왕이 주나라를 천자국으로 만들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 사람이거든요. 주공, 소공, 강태공입니다. 그래서 주공은 우리가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주공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무왕보다도 주공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공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나라를 무왕이 건설하는데 무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 주공 역할이 크고 강태공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이 주공은 주나라의 모든 틀을 다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거를 나중에 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먼저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춘추 시대의 질서를 설계한 사람이 있죠. 누구였던가요? 춘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맏형 리더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맏형이 하나씩 등장을 해가지고 춘추 시대 질서를 만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맏형 리더십인데 그 맏형 리더십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제나라의 환공이었죠. 제환공. 누구의 머릿속에 있었죠? 춘추 시대의 모든 질서가 누구의 머릿속에 있었냐면 관중의 머릿속에 있었어요. 관포지교의 그 관중. 그렇죠? 관포지기의 그 관중이에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질서를 만드는 왕은 제환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마천 사기열전에 보면 첫 번째가 백이숙제편이고 두 번째가 관안열전이에요. 관안열전이에요. 거기서 관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중이 춘추시대의 모든 그 기본적인 국제관계 질서를 관중의 머릿속에서 다 나왔다면 원래 주나라의 질서는 누구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주공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원래 주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예요. 그렇죠? 주나라의 예법, 주나라의 예악, 음악도 심지어 이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음악, 모든 주나라의 예법, 질서, 그 다음에 천자국과 제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봉건제, 그렇죠? 그러니까 봉건 질서, 이런 것들을 다 주공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마다 매듭을 진 사람,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나라를 실제적으로 구상하고 주나라의 모든 질서를 만든 사람이 주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춘추시대로 가요. 춘추시대로 가면 춘추시대의 모든 질서, 즉 패권, 패자, 그렇죠? 그리고 맏형 리더십. 이제 주왕실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맏형이 등장을 해서 춘추시대의 질서를 만드는. 그럼 춘추시대의 질서가 어떤 질서냐면 회맹이라고 그랬죠. 회맹. 그래서 딱 모여가지고 귀를 잘라요. 그렇죠? 귀를 딱 자르고 귀를 딱 자른 다음에 피를 내요.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패자가 귀를 딱 들죠. 그리고 귀를 보여요. 그 다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입술에다 묻혀준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입조심해. 그리고 말 잘 들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언덕 구릉에 모여가지고 회명을 해요. 그래서 춘추시대 그 질서를 만든 사람은 관중. 그 다음에 원래 주나라의 질서를 만든 사람은 주공. 그러면 주공하고 관중하고는 어떻게 역할이라고 보면 되냐면, 주나라의 질서를 주공이 세웠는데 그 주공이 세운 질서가 몇백 년 후에 약해지니까 이 약해지는 질서를 완전하게 다시 회복하려면 주왕의 권위가 다시 세져야 되죠. 근데 그거는 이미 힘들고, 그러니까 패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주나라 왕실은 이미 약해졌으니까 그 중에 주나라의 제후국 중에서 힘센 나라가 하나 있으면 그 힘센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존양 왕이 그랬죠. 그렇죠? 존양 왕이. 그러면 왕은 존중해주고 외랑캐는 쫓아내주는 거죠. 쫓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맏형, 패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패자. 자, 거꾸로 했죠? 존왕, 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유식해지셨어요. 자, 보세요. 여기 요 세 사람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자, 주공이 주나라를 세우고 받았던 봉토가 무슨 나라가 됐죠? 주공이 받았던 봉토를 받죠. 제국이 되잖아요. 이제 주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들 다 봉토를 받아요. 이 나라 봉토를 받는데, 주공이 받았던 그 나라를 노나라, 그 다음에 소공이 받았던 그 나라는 연나라, 강태공이 받았던 나라는 제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강태공이 받았던 봉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공담보, 계력, 문왕은 이제 선대 이야기고, 무왕을 도와가지고 무왕이 이제 상나라를 물리칠 때 도왔던 3대 공신들입니다. 3대 공신을 주공, 소공, 강태공 각각 봉토를 받아요. 그 바로 주공이 속했던 그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공자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늘 주공의 꿈을 꾸고 살아요. 그 나중에 말년에는 기력이 약해졌어요. 기력이 약해져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공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력이 약해졌다. 자기가 주공이 나타나지 않는 걸 봐서 나는 기력이 약해졌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주공은 대단한 흔적을 남긴 사람이고, 한 시대의 어떤 질서를 만든 사람인 거죠.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주나라의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주공. 춘추시대의 질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관중. 전국시대는요? 실질적인 전국시대는 상황이죠. 오기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오기상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개혁이 성공해버리잖아요. 개혁이 성공하니까 그때부터 진나라가 완전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마다 가만히 보면 매듭을 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넘어갈게요. 건국의 무왕, 목야 전투에서 이제 상나라의 주왕을 물리치고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수도를 호경으로 했어요. 그러면 수도를 호경으로 하고, 그러니까 주권이 텅텅 비었죠. 주권이 텅텅 비었기 때문에 수도가 너무 이쪽 서쪽으로 치우쳤으니까 직할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직할시가 어디라고 그랬어 아까요? 낙양을 직할시를 만들고, 그 수도가 두 개인 셈이에요. 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공담보와 태공을 말씀드렸죠. 고공담보의 큰아들이 태백, 중용, 그 다음에 계력인데, 여기 창이네요. 서백이라고 하거든. 요 손주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얘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제 이 계력한테 왕위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두 형제는 떠나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고공담보, 태공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강태공과 문왕 말씀드렸죠? 문왕이 그때 바로 요 계력의 아들 서백 이 사람이 문왕이죠. 문왕이 강태공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책사로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강태공의 그 역할을 통해서 강태공이 아주 큰 역할을 감당을 해서 주나라를 세우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혁혁한 공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주공, 말씀드렸던 대로 주공은 모든 주나라의 기본적인 예법이라든지 예학이라든지 모든 질서를 만든, 그래서 공자가 가장 흠모하는, 이제 공자의 꿈은 뭐냐면, 공자의 꿈은 주나라에서 이 주공이 세웠던 이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시대가 막 급격하게 바뀌어가기 때문에 공자는 끝내 이 꿈은 공자는 뭐 실현시킬 수도 없고요. 잠깐 공자의 후어 제자였던 자하가 서하지방에서 잠깐 위문후 때, 그때는 공자 플러스 법가라고 그랬죠. 공자의 뜻이 잠깐 이루어지죠. 유일하게. 그때를 빼고는 거의 이제 공자님의 뜻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후대에 이제 그 아주 그 군주들에 의해서, 강한 군주들에 의해서 오히려 유학이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을 이제 복습을 이제 해봅시다. 이제 다 됐어요. 다 왔습니다. 자, 하상주. 그 다음에 정통성 있는 왕들. 요순 우탕무죠. 요순 우탕무고. 자, 이제 나라를 말아먹었던 왕들과 이제 여자들. 걸마리, 주달기, 유포사.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훈하고 변수무강은 이제 여러분 요 차이를 아시겠죠? 이훈은 탕유금을 도왔던 사람이고, 변수무강은 좀 회의적이었죠. 회의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반대자라기보다는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도가에서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고공담보, 계룡문왕.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그 표만 보시면 머릿속에서 딱 연상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공소공, 강태공이 이제 무왕을 도왔던 임금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주나라가 망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주나라가 망했다는 거는 전국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전국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도 주나라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주나라가 망해가고, 어느 나라가 세워져요? 진나라가 세워져요. 우리가 얘기하는 친나라가 세워지죠? 친나라가 세워진 연도가 이제 221년이죠. 그리고 요 포사, 요 때가 기원전 770년이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주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요 유왕하고 포사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주나라의 주왕의 권위가 약해져서 이제 제후국들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질적인 힘은 점점 잃어가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춘추시대. 그 다음에 전국시대 들어가면 춘추시대에는 그래도 누가 등장하냐면 초반에 보면 패자들이 등장하는데, 이 패자들이 그냥 무조건 힘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맏형의 역할을 이제 특히 이제 그 제환공, 찐문공 때는 감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 시대, 춘추시대. 이 춘추시대는 그래도 주왕에 대한 존경심을 좀 가지고 있고, 존왕, 양이죠. 그래서 임금은 떠받들어 주고, 지켜주고, 오랑캐는 무찔러주는. 그래서 그나마 주나라의 질서가 그래도 조금 존재하는, 겉으로는 좀 근엄한 표정을 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망정, 그래도 겉으로는 왕을 좀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살아있고요. 전국시대가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다 왕이 돼버리고, 다 서로 이제 죽이살기로 싸우는 그런 시대. 자, 그래서, 서주시대가 유왕하고 포사 때 서주시대가 끝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면, 걸륭족이 침입을 하죠. 걸륭족이 침입을 했는데 아무도 호경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호경이 완전히 그냥 불에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수도를, 호경을 버리고 직할시였던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낙양으로 들어오는 그 시대부터, 그때 서울이, 그러니까 수도가 호경이었을 때를 서주, 수도가 낙양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동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 들어가면 항상 황하 밑에 낙양이 항상 있어요. 낙양을 항상 뭐라고 표시하냐면 주나라라고 그래요. 주왕실이라고 표시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여기를 구분을 딱 해봅시다. 자, 1046년에 주나라가 무왕에 의해서 태자국이 됐죠. 태자국이 되면서 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기원전 770년에 걸륭족이 침입을 하면서 호경이 완전히 다 폐허가 돼버려요. 그래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동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동주시대라고 그럽니다. 동쪽으로 옮겨서 수도를 낙양으로 삼고 동주시대를 열어요. 그런데 이미 동주시대가 되면 나라의 힘이 급격하게, 주나라의 왕실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시대가 열리게 되고 전국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제 본격적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얘기했던 대로 춘추 시대를 열었던 춘추 시대 질서를 만든 사람이 제환공. 그 다음에 전국 시대에 주도권을 쥐은 사람이 오기 또는 상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대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진나라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에 의해서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에 통일하게 돼요. 사실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주왕실은 진나라가 세울 때 한 5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해버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진시황이 세웠던 기원전 221년을 이제 우리가 진나라를 열었고 주나라가 멸망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사실은 사기열전을 읽으실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헷갈립니다. 여기까지 딱 그림을 다 보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403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453년이라고, 453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403년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뭐냐면 453년은 실질적으로 찐나라죠? 찐나라가 뭘로 갈라지는 게 전국시대죠? 조위한이죠. 조위한으로 실질적으로 갈라진 때가 453년이에요. 그럼 403년은 어디냐면 그래도 아직도 주왕이 살아있잖아요. 주왕이 그래 니네 새 나라 공식적으로 인정한 연도로 403년이에요. 403년. 그러니까 453년이라고 해도 되고 403년이라고 해도 되고 뭐 이거는 큰 차이는 없으니까 403년이면 공식적으로 도장 꽝 찍은 찐나라가 없어지면서 새 왕국을 인정한 꽝 찍은 연도고 453년은 실질적으로 싸우면서 찐나라가 갈라진 연도가 453년이에요.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발짝만 더 나갑시다. 진나라 다음에는 어떤 나라죠? 진나라 다음에요. 한나라죠. 그러면 진나라하고 진나라가 멸망해요. 이제 진시황이 갑자기 마차에서 죽죠. 전국 순행을 하다가 마차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이제 혼란에 빠져요. 혼란에 빠지니까 저쪽 변방 강소성에서 두 명의 항우하고 유방이 일어서가지고 이제 진격을 하죠. 그러면서 세운 나중에 끝내 이제 유방이 이겨요. 그래서 유방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고. 한나라의 5번째 군주가 누구냐면 한무제예요. 한무제 때 우리의 주인공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마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한무제 때. 그래서 한무제 때 사마천이 사기열전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까지 딱 보면 이제 그때까지 역사가 사기열전이나 사기본가 뭐 여기 본 게 다 실려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큰 왕조만 한번 가봅시다. 큰 왕조만 이거 지워야 되겠죠? 안 보여야 되는데. 자, 없앴어요. 본격적으로 없앴어요. 여기 왜 또 나와? 자, 이렇게 해놓고 큰 것만 가봅시다. 자, 고대사 큰 것만 가봅시다. 처음에는 무슨 시대죠? 삼황 오제 시대가 있죠. 오제의 마지막 두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임금, 순임금.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요순시대라고 그랬죠.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뭐 했다고 그러죠? 선양했어요. 그 다음에 순임금이 누구한테 왕위를 선양했죠? 우왕한테. 우왕은 왜 선양을 받았나요? 황하 치수를 해서 그 공로로 왕이 됐죠. 그 다음에 우왕이 세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한나라. 한나라가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임금이 등장하나요? 거림금이 등장하고 경주시대 여자 누구죠? 마리희가 등장하라. 그래서 탕임금이 싹 거림금을 죽이고 없애고 자기가 무슨 왕조를 세웠어요? 상나라를 세웠죠. 상나라가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무슨 왕이요? 주왕이 누구? 달기하고 또 경국지인 달기에 빠져가지고 정사를 소홀히 해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요 주임금과 달기를 멸망시키고 죽이고 나라를 다시 주나라를 세운 왕이 누구죠? 무왕. 그래서 요순, 우탕무가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주나라가 1046년에 건설이 됐어요. 그 다음 주나라가 쭉 유지되다가 걸륭족에 의해서 이제 주나라가 걸륭족에서 호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미 왕권이 약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걸륭족이 호경을 친 때
그때가 기원전 771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770년대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동주시대라고 그러죠.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요? 오경에서 낙양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전, 걸륭족이 침입하기 전까지 시대를 서주시대,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대를 동주시대. 근데 동주시대를 둘로 나누면 춘추 전국시대. 춘추시대는 기원전 770년에 시작하고 전국시대는 453년에 또는 403년 둘 중에 어느 걸로 택해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기원전 221년에 신나라가 이제 전국을 통일해버리죠. 얼마 못 가요? 십몇 년밖에 못 가요? 얼마 못 가고 그 다음에 이어진 나라가 한나라. 한나라의 다섯 번째 황제가 무제. 무제 때 우리의 선생인 사마천이 사기를 썼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사기는 무제까지 역사예요. 그죠? 무제까지 역사를 기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마천의 사기 열전의 역사를 싹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조금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처음이면 이렇게 정리 못해요. 그래서 싹 정리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곧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혹시 이제 진행하시다가 그 다음에 오늘 좀 그 사실은 조금 시간이 되면 인물들에 대해서 저는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인물들은 다음 목요일 날 초기에 한번 다시 그동안 배웠던 인물들을 한번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누구를 어디 나갈 거냐면 소진은 뭐만 여러분이 읽어오시면 되냐면 사마천에 소진열전이 나오거든요. 소진열전을 읽을 때 소진이 어떻게 왕들에게 유세하는지 그 말하는 법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그럼 배울 게 많습니다. 소진의 말하는 법. 남을 설득할 때 굉장히 배울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